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월 들어서 환율에 대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외환 시장도 올해 원달러 환율 연평균 값이 1,422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체감보다는 지난주까지 우리의 원달러 환율 레인지는 1,480원대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3거래일 만에 50원 이상 빠지면서 다시 1,430원대로 떨어졌다는 거.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외환 시장을 여러분들도 맞닥뜨렸는데요. 과연 이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올해 정리와 또 내년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뭐 증시로 평가를 하셔도 좋고, 뭐 네. 외환 시장이든 경제든 위원님께서는 올 한 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이슈나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단어로는 이제 반전이라는 단어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좋은 쪽으로의 반전이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관세라는 어떤 큰 어떤 벽이 사실은 연초에 걱정이 됐었는데 그 벽이 생각보다 사실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반전의 어떤 모멘텀이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6월 달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공약이긴 했지만 자본시장 육성을 하겠다라는 해서 반신반 뭐 진갑인가라는 어떤 네. 있었는데 또 예상보다 또 강한 이제 증시 부양책, 강한 강공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시장에 한번 또 화들짝 놀라고 또 증시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AI 사이클과 관련돼서 물론 AI 사이클에 대해서 다들 뭐 좋게 평가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AI 사이클도 미국만의 사이클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컵에 물이 차서 넘치듯이 워낙 AI 투자 부분 자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새롭게 반전의 어떤 그런 낙수 효과 자체를 상당히 네. 누리면서 이 주가 자체 반도체 슈퍼랠리가 사실은 국내 증시의 어떤 호황에 또 밑거름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반전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좀 생각을 했고요. 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계엄 사태도 겪었지만 환율이 이제 좀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지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그렇죠. 생각과는 다르게 뭐 연말 좀 종가 자체는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한때는 이제 1,500원 선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공포심 예.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휩싸였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면에서 뭐 금융시장은 좀 반전의 흐름이 아닌가 또 뭐 지금 잠깐만 국채 금리 자체도 올해 뭐 금리도 내리고 해서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뭐 올해 증권사 실적이 있어 상당 부분 하반기에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실적에 또 악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여러 면에서 좀 반전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올해 하나 머릿속에 좀 기억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참 말씀하신 그런 좀 변동성이 커졌던 포인트들이 다 특정한 이슈들이나 뉴스가 생기면서 약간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발작성으로 튀어오르기도 했었고 그 부분들이 참 저도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 증시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많이 뭐 코스피가 75% 오르고 코스닥이 40% 올라서 그건 참 좋지만 1년 내내 뭔가 찝찝함이 계속 있었던 게 첫째는 증시의 상승 속도 대비해서 펀더멘털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찝찝함 하나.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외환 시장에서 이거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나 라는 수준의 이제 원화 약세가 계속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1,430원 후반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1,480원대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1,500원 뭐 유튜브 세계에서는 이제 1,600원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이제 복기를 해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자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급 여건이 기본적으로는 원인으로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총재께서 조금 이제 뭐 서학개미 얘기를 잠깐 하셔서 조금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뭐 연기금
모든 자금들 자체가 이제 국내 투자보다는 사실은 해외 투자를 이제 선호하는 이러한 그렇죠. 현상이 계속되면서 올해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보게 되면 아마 사상 최고치일 겁니다. 1,000억 네. 달러가 아마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나가는 돈 자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수급의 악화 요인 자체가 올해 달러가 한 10% 가까이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뭐 강세가 되지 못하고 약세가 되는 어떤 주된 요인이 하나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이 올해만의 어떤 문제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좀 길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원달러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또 2018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그때 트럼프 1기 당시였죠.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그때부터 중국의 어떤 그 동력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약화가 됐고 네. 그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저성장 리스크로 사실은 오면서 그 여파 자체가 국내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올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뭔가 조금 찜찜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K 사이클 양극화라는 부분 자체가 해결이 못 된 부분들이고요. 네.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뭐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지만 소위 중국의 그동안 연관이 있었던 산업들, 뭐 자본재해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 오히려 구조조정의 압박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중국의 리스크에서 저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아마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 부분을 조금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끈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부분은 뭐 중국 리스크와도 맞물린 부분들이겠지만 결국 저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행스럽게 지금 아직 뭐 최종 연간 성장률이 나온 건 아니지만 0%대 성장률을 조금 넘은 한 1% 내외의 네. 어떤 성장률을 좀 기록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0%대 성장률을 과연 이제 기록한 해가 있었을까?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그만큼 이제 저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어떤 펀더멘탈로 됐다라는 부분 자체가 당연히 그 원화 가치라는 건 어느 통화 가치라는 건 결국 각국의 경제의 어떤 상황을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원화 가치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예. 약세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워낙 잘 나간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리스크들 이러한 것들이 원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내수 경기 자체도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사이클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무시 못할 원화 네, 약세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그런 것들이 결부됐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보다는 해외를 선호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구조 쪽으로 가면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일단 근데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는 그 사람들이나 거래 대금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중국 위안화 혹은 리스크에 대한 동조화들도 당연히 원화 약세에 대한 영향을 줬었고 여기에 뭐 더하자면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우리가 대미 투자를 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하게 되다 보니 그게 예약돼 있으니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 중국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으니 위안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안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약간의 약세 압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심하게 받다 보니까 결국 그 스토리로 이제 국가 경쟁력 얘기까지 이제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유독 더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조금 자체적인 내수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적다라는 것이 일단 어떤 성장에서 한계의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뭐 엔화도 약세인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중국, 일본, 한국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은 올해 중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도 있었고 뭐 하지만 올해 위안화 가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절상이 됐거든요. 오히려 지금 맞아요. 오늘 보게 되면 7위안을 꺾고 6위안대로 사실은 떨어지는 부분.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러면
중국 경제는 안 좋은데 위안화 가치는 강세냐라는 부분은 중국 정부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위안화를 강세로 사실은 이제 그렇죠. 유도하는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내수라는 큰 시장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외환 정책을 약세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강세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가치 자체를 이제 강세로 유도한 거고.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내수 시장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엔 약세라는 부분 자체가 일본 경제에 더 유리하다. 물론 내수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본 경제가 장기간의 어떤 디프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엔 약세가 오히려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예. 생각 때문에 사실 아베노믹스 뭐 최근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정책 자체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엔 약세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가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어떤 통화 정책을 갖고 가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 양국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또 중국은 G2로 대변되는 어떤 강대국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 또 외환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자국 중심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사실은 경제 규모라든지 또 기축 통화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쪽에서 일본과 어떤 중국 그 사이에서 뭐 우리는 리스크는 다 받고 뭐 우리가 좋아지는 부분 자체는 환에 자체 반영이 못 되는 조금은 좀 안타까운 어떤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것들은 대외 요인일지언정 예. 또 우리나라 고유의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약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환율 변동성이나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기게 될 영향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게 뭐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정해서 한번 여쭤보면 수입 업체들한테는 어쨌거나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이게 반대로 내수 쪽으로 봤을 때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내수가 하방 압력을 받는 요인도 될 거란 말이죠. 예. 지금은 우리가 어느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지난달인가 좀 환율 자료를 좀 쓰면서 좀 이제 좀 시장의 생각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원 약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려를 갖지 말자라는 식으로 좀 저는 이제 썼던 이유 자체는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 자체가 여전히 좀 얼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처럼 슈퍼 엔저의 효과를 누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좀 우리가 뭐 슈퍼 원 약세의 어떤 효과를 조금 요번엔 조금 당분간은 좀 누려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수출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있는데 뭐 그 과정 속에서 뭐 다른 자동차라든지 뭐 여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 자체가 그동안 관세라는 어떤 리스크에 막혀서 사실은 이제 수출도 잘 안 됐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원 약세가 되면서 이러한 관세 충격 자체를 일부는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원화 약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더 올라가면 사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의 레벨대에서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저는 뭐 주식시장에 좀 근무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원 약세가 되면 다들 우려하십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서 우리나라 증시 안 될 거다라는 어떤 것들이 일반론이었던 상황들이지만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사실은 원화가 약세가 돼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랐던 경우가 과연 있을까라는 맞아요. 쪽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과는 지금 약간 좀 괴리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하지만 지금 국내의 어떤 경제 상황들 또 대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1,400원대 환율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받아들이면서 조금 저희가 이 공포 심리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죠. 뭐 당장 저도 이렇게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보는 게 이제 그 휘발유소의 휘발유 가격인데요. 이게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이것은 맞아요. 사실은 환율의 네. 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감적으로 이제 느끼고 또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당연히 환전하는 것도 사실 뭔가 이게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유학 보내신 분들은 유학 자금 보내는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정적인 분명 때문에 뭐 정부도 그래서 외환 관리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뭐 중요한 부분 자체는 저는 계속 환율 공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 경제가 망가지고 하는 이러한 정도로 뭐 생각하는 거에는 좀 자제를 하자, 경계를 하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업체들의 이익 증가냐 아니면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압박이냐를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수출 업체들의 이익 증가를 누려야 될 네. 때인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역시 증시에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여쭤볼까 하다가 그 부분은 뺐던 게 실제로 1480원까지 올라가도 외국인들이 설사 현물에서 파는 날도 선물은 사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외국인들이 자금 빼고 그런 시장은 아니구나. 네. 그래서 빼긴 했는데 그러면 변동성 측면에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레벨에 대한 부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3거래일 만에 또 이제 외환 당국 개입 있고 정책들이 나오니까 50원이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들 그다음에 개입들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책 발표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게 좋은 거죠. 뭐 지금 이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자체도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환 관리라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 자체가 잦아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설사 뭐 기업뿐만 아니라 뭐 해외 개인 투자하시는 분도 과연 내가 얼마에 사서 이게 사야 가장 최적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커질 수 있어서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분명히 조금 줄어드는 쪽으로 분명히 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아마 정부도 아마 뭐 환율 자체의 어떤 레벨대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지금은 좀 변동성 뭐 최근에 개입 때문에 사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변동성 자체를 상당히 죽이는 쪽으로 아마 좀 정책 자체 개입 자체를 또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이제 과연 최근에 나온 외환 수급 대책이 효과가 있을 거냐? 저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서학개미들이 과연 이제 복귀를 할 거냐, 국적으로 복귀할 거냐라는 부분 자체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2%의 그 세금, 세테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장점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해외 투자 부분이 다 돌아오지는 않겠죠. 거기서 뭐 5%에서 10% 정도만 사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정 부분 이제 그 외화 수급 개선에 좀 그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거기에 전제 조건은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 국내 증시가 사실 좋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뭐 1년 동안 사실은 국내 주식을 사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가장 큰 리스크인데 지금 뭐 내년도 각 증권사의 전망을 보더라도 뭐 하락보다는 좀 대부분 또 상승을 또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면 22%에 대한 어떤 그 세제 혜택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것이 또 외환 수급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또 기업들의 해외 보유금을 이제 국내로 이제 보유금을 들여왔을 때 주는 또 세제 혜택도 있어서 기업들이 조금 달러를 이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정책 이외에도 지금 한국은행이 그 발표한 정책줄 보면 이제 외환 건전성, 그러니까 은행들이 해외 단기 외화 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제 세금 성격의 부담금을 물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시적으로 좀 면제를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는 외환 수급의 개선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좀 이거 나눠서 분리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터가지고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돼봐야 아는 그렇죠. 거겠죠.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야, 부동산 불패 그 인식을 지우고 주식시장으로 돈을 끌어들이는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근데 미국 증시 불패를 지우고 국내 증시로 온다? 이거는 어떻게 될진 봐야 되는 거고. 예.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도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방향성을 바꾼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순간에 좀 약간의 안정을 주는 정도인데, 한편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서 전략적 환해지랄지 외환 스와프는 그러면 실제로 방향성까지 좀 영향 돌려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금의 환해지 물량과 관련돼서는 뭐 완전한 방향성을 돌리기는 어렵지만 상단을 막아주는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그 모호성이라는 어떤 새로운 네. 이제 전략을 사실은 좀 추구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환해지를 언제 할지 모르게 시장이 이제 그동안은 노출을 거의 노출하다시피 이제 환해지를 했는데 이제 언제 환해지를 한지 모르는 어떤 모호성을 계속 띠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내년에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50억 달러 정도의 환해지 물량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뭐 환율을 추세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는 뭐 못하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방어 역할은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년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다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찾을 때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예, 않습니까? 지금도 뭐 트럼프가 연준에서 선거한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1월에는 연준 의장 뭐 이제 곧 발표할 것처럼 뭐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그 4월이었나요? WGBI 편입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유동성이 커지면서 외환 시장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상단이 제어된다고 하고 변동성이 제어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 레인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저는 하단은 1,35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네. 올해 결국 하단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상단은 뭐 올해 고점 1,480원 정도 고점 수준. 그러니까 저는 1,500원 선은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내연지인데 뭐 상반기에는 좀 1,300원 중후반대, 하반기에는 다시 좀 1,400원 쪽으로 좀 수렴하는 모습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초반대 정도로. 상반기에 일단 워낙 강세를 보는 거는 뭐 앞서도 얘기하셨듯이 이제 1월 달에 차기 연준 의장이 선임이 될 상황들이고 이제 뭐 누가 될진 뭐 두 케빈 중에 뭐 될 수 그러게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뭐 누가 되든 간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금리 인하 욕구를 상당 부분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분이 결국 차기 연준 의장 선임이 되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인하의 횟수가 한 차례 두 차례인데 저는 많으면 한 세에서 네 차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아, 내년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파월 의장 이전에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로 보고, 네. 그럼 차기 연준이 은장이 들어와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냐라고 보면 그래도 트럼프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한두 차례의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친 트럼프 진영으로 이제 꾸려지면 그러겠죠. 그래서 예. 금리를 내릴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월러 이사인가요? 중립금리 수준보다 지금 기준금리 한 100bp 높다라는 얘기가, 저는 결국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4번 정도는 최대한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리 완화가 많지 않을까. 또 지금 아시겠지만 12월 달부터 1년 이하 지금 국채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 국채 장기 국채금리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로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 또다시 양적 완화 카드를 깨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예상보다는 더 완화적인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사실은 좀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반기의 어떤 흐름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1월 달에 그 관세 위헌 판결 여부가 있습니다. 아, 네. 어유. 뭐 2월 달, 2월 달째 아직 정확하게 네, 네. 모르지만 일단 뭐 내년 1분기 중에 나올 거로 보는데, 만약 관세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달러 약세 쪽에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걷어들였던 관세를 상당 부분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또 다른 관세 정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상당 기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무관세일 사항이 단기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해보면 미국의 재정에 대한 우려 자체가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좀 보고 있어서 상반기에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달러 역선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국내적으로 말씀하신 데 WGBI 효과가 그럼 얼마만큼 있겠느냐. 지금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WGBI로 한 560억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WGBI 4월을 전후해서 뭐 한 6개월 내에 대부분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단기적, 뭐 중장기적으로 효과야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화 수급을 상당히 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원달러 환율의 조금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좀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원님 설명 들으면서 약간 좀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는 부분이 그 관세 판결 얘기하시면서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들도 아니죠. 트럼프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가 네, 나왔을 때 네. 미국 정부가 재무적인 부담을 순간적으로 지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채권 발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달러가 그러니까 약세 압력은 판결로 받는데 채권 발행을 계속 하다 보면 역시 다시 달러 강세 압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여기서는 어떻게 이게 근데 최근에 이제 비교를 해줍니까? 달러를 얘기할 때 이전과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달러 얘기할 때 달러 스마일이라는 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을 보고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도 달러가 강세고 경기가 너무 좋을 때 미국 경기 너무 좋을 때도 달러 강세. 네. 그래서 뭐 스마일 곡선에서 미국 경기가 뭐 어중간해야 이제 달러가 약세인데 요새 얘기하는 건 그 거꾸로 얘기해서 그 찌프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리스크 자체가 악화됐을 때 또 개선됐을 때 이때는 달러가 약세인 상황들이고 그 중간점에 있을 때 결국 이제 달러가 강세라는데 말씀드린 관세라는 부분 자체가 만약 위헌 판결이 나서 재정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 미국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커질 수 있고 국채 금리가 물론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담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달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약세 요인으로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미국이 불거졌다라는 측면에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 약세 요인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 있어서도 그 질문을 제가 자꾸 드리게 되는 건데 약달러 요인들을 계속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관세 관련해서는 그 영향은 이제 어느 정도 상쇄가 되거나 반영이 다 됐다고 봐야 됩니까? 관세도 사실 강달러 영향인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관세 수입이 많이 들어서 미국 재정 지출, 재정 수지에 1조 일단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세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없고 그러니까 물가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좀 뭐 저희가 물가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긴 하지만 뭐 영향이 제한적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세 효과가 다 없어 물가가 그럼 추세적으로 다시 2% 이하로 떨어질까?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전에도 제가 계속 이제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중물가 중금리 시대다. 우리가 뭐 2%대 물가 또 뭐 3, 4%대 금리는 계속 받아들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계속 3, 4%대.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린다 하더라도 많이 내린다고 해도 2.5%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 여전히 기준금리 측면에서 보면 여타국보다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이라는 측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달러를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달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금리 정책도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경제 주도권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여하튼 AI 사이클 신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측면 자체는 뭐 우리도 서학개미가 미국으로 달려가듯이 계속 자금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결국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환에 있어서 뭐 상반기에 원화가 강세가 되고 하반기에 약세가 간다는 것도 다 제한적인 의미에서 뭐 이렇게 큰 폭의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달러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락이니 상승이냐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제 생각은 달러는 기본적으로 강세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기본적으로는 강세.
아, 그러면 또 고민이 깊어지는. 왜냐면 이게 다시 돌고 도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올해 나타났던 영향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랄지 예. 아니면 뭐 지금의 금리 차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고 하다 보면 원화의 강세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원화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 1,400원대가 거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좀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처럼 미국 경제를 뭔가 성장이라든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이렇게 쉽게 전개되기가 좀 저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성장률을 해서 보게 되면 올해 뭐 미국은 뭐 2% 넘는 성장률, 우리는 1%인 상황이고 내년에도 거의 우리가 잘해봤자 미국 정도의 성장률을 사실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뭐 자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달러가 이모징에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미국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라고 보면 달러의 어떤 가치 자체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더구나 이제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 달러 약세를 원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또 다른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사실은 또 내놓고 있는 상.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서도 이제 달러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밝히고 있다라고 보면 글쎄요 이 구도 자체가 미국 경기가 뭐 어떤 이유에서 뭔가 침체를 가거나 뭐 이렇게 조금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또 아니면 중국이 어떤 성장 모멘텀을 새롭게 얻어서 새롭게 부상을 한다든지 뭐 유럽이 갑자기 뭔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뭐 전후복구 사업으로 확 일어선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떠한 달러의 어떤 강세 기조 자체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은 결국 원달러 환율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 뭐 평균값 혹은 중간값이 한 1,400원 기준으로 해서 1,350원에서 1,450원대 안에서만 있으면 방송에서 특별히 이런 긴급 점검한다고 환율 얘기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환율 얘기를 어쨌거나 한 시간을 마련했으니 제가 자꾸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시 1,480원대가 가고 뭐 다시 막 이제 막 1,500원 얘기가 나오는 때가 됐을 때 그래도 아직 위기는 아니야 예.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그 수출 여건, 경상수지 여건을 일단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저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수출 경기가 악화될까 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다든지 또는 대표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IMF 때도 그랬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그때도 사실은 유가가 뭐 120불, 150불까지 가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막 거의 뭐 적자를 간신히 모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도 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 줄어드는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 당연히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드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위기 요인이 될 수밖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내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도 또 자금은 빠져나갈 거고요. 그러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위기의 어떤 신호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1,480원이 갔지만 우리나라 올해 경상수지 사상 최고치 지금 경신할 것 같고요. 또 뭐 올해 외국인 자금이 결과론적으로 뭐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반기 상당 부분 또 자금이 좀 들어오는 어떤 이런 성격들 또 성장 수출은 뭐 반도체가 끌고 있긴 하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구조가 아닌가. 특히 이제 외화 건전성 얘기를 많이 우리가 대외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외 순자산 규모가 1조 달러입니다. 해외에 1조 달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마이너스였는데 순 부채였는데 지금 순 자산이 1조 달러는 거는 위기가 되면 그거 팔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과거와는 조금 이 1,480원이라 하더라도 과거와는 좀 성격적으로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아니면 경제 규모나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무역 수치로 봤을 때는 위기는 아니다. 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환율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는 위기가 아니더라도 예. 보통 제조업들은 뭐 제가 알기로 한 1,350원대에서 뭐 많으면 1,400원까지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고 실적 전망을 하는 건데 레벨이 높아져 버리면 특히 수입을 하는 업계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달러를 계속해서 좀 보유하려는 욕구들이 사실은 좀 강한 것 같고요. 또 그래서 해외에 돈을 벌더라도 국내에 잘 안 들여오고 또 해외에 거의 현재 투자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 어쩌면 그게 이제 환관리 대책이 되겠죠. 네네.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일정 부분은 이제 환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환해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수익을 고정시키는 이제 정책이 사실은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인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수출업체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서 뭐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 네.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수입업체들 그쵸.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특히 이제 달러 부채가 많은데 이러한 쪽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뭐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달러 유동성,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방편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최대한 이 부채라는 부분 자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 수입업체라든지 부채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필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과거에 보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유가도 사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다행스럽게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물론 원자재도 보면은 뭐 구리나 금은 많이 최근에 좀 올라갔지만 급등하긴 했는데 뭐 여타 지금 원자재 가격 자체는 그렇게 뭐 아주 올라가는 상황도 유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기업 수입하는 부분에서도 조금은 좀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위험 자체가 그렇게 아주 높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외환시장 동향이나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랄지 아니면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네. 증시에서 뭐 당연히 수급도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급 한번 여쭤볼게요. 1,480원이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막 팔진 않더라. 근데 어쨌거나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이니까 1,480원대에서 30원대로 떨어졌으니 환차손에 대한 걱정은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자일 것인지 네. 룸이 위로 한번 열린 적이 있으니까 다시 오를지도 모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린 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건지 이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건 역시 외국인들의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당장은 국내 증시를 그렇게 팔고 나가는 입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내 이제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 내년에 대부분 다 증액을 사실은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현 레벨에서는 오히려 조금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특히 1,480원 정도 됐을 때 저는 외국인이 왜 안 살까라는 정도의 의심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분명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0조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만큼 싸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기도 그렇죠. 없지 않을까라는 쪽을 생각해봤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물론 내년 하반기까지는 뭐 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 지금 업황 사이클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환율 레벨 때보다는 국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보고 사실은 그 외국인 자체가 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외국인이 사실 많이 팔았죠.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좀 팔았는데 사실 그때 판 게 환율 때문에 팔았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그 AI 뭐 버블론뿐만 아니라 오라클을 비롯한 그 AI 기업들의 일종의 조금 신용에 대한 우려 또 미국의 또 그렇죠. 자체적인 자금 정책 문제가 있어서 달러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좀 달러를 이제 팔아야 되는 어떤 욕구 때문에 사실 국내 주식을 좀 매도했던 부분들이고 사실 부클로징도 있었고. 예,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있어서 11월에 이제 뭐 환영하게
뭐 아주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부 환영량보다는 네. 다른 영향이 더 컸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년도 그림을 보게 되면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좀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조금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좀 국내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언제 외국인이 매도할 거냐? 정말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AI 버블론 자체가 정말 가시권에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맞아.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가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매도를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되겠느냐라고 보면 아직 그것까지는 좀 보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좀 외국인이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매도보다는 사실 매수 쪽에서의 어떤 모습이 내년 상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기업 측면 봤고 외국인 수급 쪽으로 봤으니 이제 개인의 투자 전략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때 그 환차익도 꽤 쏠쏠 하셨을 겁니다. 한 2, 3%는 더 플러스가 됐을 테니. 근데 이제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마음이 쪼려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생각지 않았던 이제 환 해지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미국 주식이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이란 부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그러겠네요. 부분이 아마 원달러 환율의 아마 상승으로 그러니까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환율의 하락에 대한 어떤 그 환차손보다는 네. 오히려 미국 주식에서 얻는 수익이 사실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 생각을 있겠네요.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그걸 떠나서 근데 사실은 저도 뭐 하지만 개인이 환해지를 하기는 사실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맞아요.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수수료도 사실은 저희가 뭐 있는 당연히 환해지라면 수수료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과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뭐 5% 이상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해지라는 부분 자체가 개인 투자자 아주 많은 돈을 하시지 않는 이상에서는 크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환해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미국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을 사실은 사는 게 오히려 환해지가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을 산다든지 뭐 최근에 은을 많이 올라서 좀 곤욕하게 되지만 또 다른 저희가 뭐 자산을 살 수 있는 뭐 또 유럽 주식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방안이 좀 있을 거고 해서 환해지 자체보다는 자산 자체를 조금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좀 환해지 아니면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좀 뭐 높인다든지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결국은 환해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펀드야 네. 해지형과 언해지형이 상품별론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되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뭐 알주식 투자하면서 여기서 환 해지까지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비중을 높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의 어떤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환해지 효과를 주는 것이다. 그 달러 반대 자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거 전략적으로 엄청 복잡해지네요.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가 좀 다채로워지겠습니다만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으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 어느 정도의 레인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잠깐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좀 뒤따라야 될까? 연말 들면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구두 개입부터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한 당근책들을 내놨지만 이 약발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정책적으로는 좀 어떤 실행 방안이 가능할까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신 구두 개입이니 실 개입이니 하는 부분 자체는 결국 뭐 우리도 이전에 사례를 봤지만 이게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장단을 맞거나 또 하방을 이제 유지하거나 또는 이제 변동성을 좀 이제 심리 자체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효과 이상의 것을 저희가 좀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 자체가 그 달러 수급 자체를 이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주식으로 뭐 많이 투자를 하시는. 근데 사실 그게 우리만의 어떤 상황은 아니고 일본도 사실은 보면 해외 주식 자체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하나의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뭐 우리만의 문제는 사실은 좀 아닐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서학개미 가셨던 부분 자체를 이제 국내로 일정 부분 좀 되돌린 그것이 뭐 지금 복귀 계좌 뭐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시 자체가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이제 과거처럼 박스권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떤 좀 확신을 들 수 있게 국내 주식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좀 뭐 활성화해서 학습 효과를 사실 투자자한테 주는 그쵸.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정부도 뭐 오늘 일정 부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을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정말 선진국 시장에 좀 편입이 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 자체가 조금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이제 수급이라든지 국내 증시의 안정성을 좀 높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는 결국 이제 국내 경제가 지금이야 지금 0%대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성장 모습보다는 최소한 잠재 성장률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사실은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 양극화 문제 자체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소를 저는 시켜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이 업종 간의 양극화일 수도 있고 내수와 수출 간의 양극화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게 뭐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근데 여하튼 정부가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결국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강화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는 잘 나가고 있지만 여타 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구조조정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업종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쪽에서 조금 빠른 어떤 뭐 설사 구조조정 한다라고 하면 빨리 해서 뭐 우리가 좀 리스크 자체를 빨리 좀 줄여 나가고 또 그러한 산업 자체를 어떤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를 조금 이제 강구하는 이러한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결국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요인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야 원화 가치 자체에 대해서 좀 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도 신뢰를 좀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고민이자 네, 제언인데 또 내년도에 또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좋아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한 7분 정도 허락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물론 저희가 심층 인터뷰는 외환 시장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중점적으로 했지만 또 위원님 오랜만에 모시고 오늘 또 장이 마감했기에 증시에 대한 전망도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레인지나 뭐가 좋겠습니까? 이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뭐 코스피 전망이야 증권사 리포트로 다 나왔고 그리고 정답은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전력, 뭐 자동차 이쪽이니까 이건 안 여쭤보겠는데 또 대부분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고하저거든요. 네. 상고는 모두가 이해합니다. 뭐 반도체 AI 쪽으로 계속 워낙 잘 나간다니까. 지금 뭐 앞에서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115조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데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하저의 요인에 대해서 예. 위원님께서는 어떤 가장 큰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AI 업체 수익성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ROI가 안 되고 투자만 늘어나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수익성이 안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 지금 투자 대비해서 이익이 그렇게 개선이 안 나온다. 그것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만약 불거질 때는 그때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AI 업체 부채 문제 자체가 전면에 나설 그러니까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러겠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이 시장이 한풀 꺾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AI 사이클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여하튼 그래도 관건은 수익성 개선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그 부분이 하나 좀 변수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중간 선거라는 게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만약 중간 선거에서 뭐 상원은 뭐 계속 공화당이 갖고 갈 것 같은데 네. 하원을 민주당이 뺏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있거든요. 레임덕이죠 뭐. 예, 그러니까 더구나 이 재임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급속히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재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상황들로 전개될 수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증시에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일단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중간 선거 앞두고 어쨌거나 정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는 관리를 하려고 예. 할 거지 않습니까? 그 관리라는 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까? 뭐 증시를 올리려고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예. 우리가 앞에서도 환율 얘기했으니까 네. 달러를 어느 방향으로 트럼프는 가져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약세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예, 예. 마냥 약세로 계속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중간 선거 예, 앞두고는. 그러니까 저는 뭐 달러보다는 지금 가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거리는 생활 물가와 서민들의 지금 생활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가가 뭐 수표상으로 보는 거는 뭐 좀 뭐 2%뭐 중반대이긴 하지만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는 뭐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크다라고 하고 있고 네. 뭐 우리 더구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음식을 뭐 식당 가서 먹게 되면 이 소위 팁으로 주는 게 거의 음식가 20% 30%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 물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어서 결국 이제 물가라는 부분 자체를 안정시키는데 더 안정시키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라고 사실은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래야겠네요. 부분들인 네.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달러 부분을 그렇게 약세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수입 물가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달러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는 선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떤 그 말씀드리대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금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서민들이 좀 체감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쪽의 정책의 좀 방향성을 좀 두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좀 그 요구가 있고 일단은 좀 싸움을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싸움을 멈추지 그러니까 뭐 않을까. 중국과의 어떤 이런 벽돌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의 어떤 그러한 그 갈등 문제 자체를 조금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일단 당분간은 좀 완화보다는 유보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뭐 여하튼 뭐 그냥 꾸려가는 뭐 네, 네. 해서 큰 소요가 없을 거로 좀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유가 하락을 아마 유도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뭐 증권사다 많이 얘기하는 이제 3조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위해서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내년에 좀 3조 정책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하게 좀 푸시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달러가 마음대로 안 되면 유가를 통해서라도 수입 물가를 예. 잡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국제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미국이 되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 환율 얘기와 또 증시에 대한 그 변수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대한 변수 이벤트들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그래도 올해는 예. 물론 힘든 시간도 참 많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수가 75% 오른 해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처음이시죠, 위원님도? 아니죠. 99년에 아, 경험을 99년. 했죠.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처음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처음인데 올 한 해 동안 또 고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그리고 내년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위원님만의 제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지 마무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올 한 해 다행스럽게 국내 코스피가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급등한 상황에서 뭐 저도 증권사의 다니는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뭐 투자자분들한테 그나마 좀 위안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뭐 그동안 2, 3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조금 이제 저평가되고 상당히 눌려있던 부분에서 헤어났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뭐 내년도 전망과 관련돼서 뭐 각 증권사에서 뭐 다들 나와서 아셨겠. 것 같고 단 한 가지 이제 내년도 이제 투자와 관련된 제가 좀 하나 이제 요새 강조드리는 게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제2의 그 원자폭탄, 그러니까 2차 세계대 원자폭탄만은 맨하탄 프로젝트의 또 다른 버전, 제2의 그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좀 AI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라든지 우주라든지 뭐 이러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이제 민간에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렇죠. 또 투자하고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그것이 아마 중국을 좀 이길 수 있는 어떤 미국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으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라서 내년에 AI 사이클이 좋고 뭐 앞으로도 그것이 이끌고 하지만 조금 이제 좀 시각을 넓혀서 미국이 과연 어떠한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또 어떠한 산업 자체에 상당 부분 중점을 두냐. 그래서 그것이 좀 한 단어로 이제 뭐 경제 안보 업종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러한 좀 뭐 최근에도 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도의 어떤 투자 흐름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러한 것들이 더 좀 각광받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또 재원까지 경제 안보에 대한 중요성 환기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 또 이제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